12명의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지저분하고 낡은 배달 점퍼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정태준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저 여자는 중국집 배달부입니다. 저런 사람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임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여자 배달부가 서류를 펼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보였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이어서 독일어로 그 다음엔 프랑스어로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정태준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문서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이 배달부는 누구일까요? 왜 7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느 여름 서울. 이수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싸구려 알람 시계가 덜컹거리며 울렸고 수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룸 한쪽에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낮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아버지는 간암사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병원에서조차 치료하기를 포기한 상태이고 입원도 치료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어렵게 그나마 집에서 수진이가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보다는 진통제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어요. 수지는 아버지 이마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오늘도 다녀올게요, 아빠. 대답은 없었지만 수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중국집 번개반점에 도착한 건 6시 반이었어요. 사장님이 이미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왔어? 오늘 대성 사무실 점심 배달 예약 많다. 25그릇. 이번엔 늦으면 안 돼. 어찌나 말이 많은지 귀딱지 않겠더라. 신경 써. 오늘도 화이팅 하자.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철가방을 챙기며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대성그룹.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50층짜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만 들어서도 수진 같은 사람은 숨이 막혔어요. 정문 경비원이 수진을 훑어봤습니다. 배달, 출입 금지야.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가. 아, 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구내식당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짜장면이요. 거기나. 한마디뿐이었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눈조차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익숙하게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이런 대우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값비싼 양복. 그의 주변에는 비서들이 바짝 붙어 있었어요. 수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정태준이 수진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다 코를 만지며 멈췄습니다. 뭐야, 이 냄새. 비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배달음식 냄새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정태준이 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는 눈이었어요. 배달은 후문으로 다니라고 했잖아. 냄새 안 나게 계단으로 다니라 그래. 앞으로 택배든 배달이든 모두 계단으로 다니게 해. 네, 사장님 조치하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데
정태준은 이미 지나가고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생은요?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수지는 로비에서 낯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어가 수진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수지는 멈칫했습니다. 그 여성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서연, 정태준 회장의 아내이자 대성그룹 사회이사였습니다. 이서연이 수진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는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빌딩을 빠져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수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하얀 복도를 걸으며 수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정우 보호자분? 의사가 수진을 불렀어요. 진료실 안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간암 사기, 시한부 석 달. 그 이상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네, 석 달.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 그냥 경과 지켜보자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갈수록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빠, 왜 그런 말씀을? 내 엄마가 떠나고 아빠 혼자 너한테 큰 짐만 지게 했구나.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대 국제학과 수석 졸업.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재였어요. 하지만 지금 수진에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버지의 병원비였고 그걸 벌려면 무슨 일이든 빨리 시작해야 했어요. 다음 날도 수진은 대성그룹에 배달을 갔습니다. 점심시간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수진은 철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받자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두바이에 있는 옛 교수님의 조교였습니다. 논문 관련 문의였죠. 수진은 본능적으로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수진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서연이었어요. 정태준 회장의 아내. 그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들었을까? 하지만 이서연은 곧 시선을 찌푸리더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철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한 직원이 수진을 불렀어요. 야, 배달부. 네. 아, 계단으로 다니라고 했잖아. 여기 봐봐, 국물 쏟았잖아. 가서 닦아. 수진이 가보니 짜장면 국물이 조금 흘러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쏟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 쏟았는데요. 너 아님 누가 쏟았어? 그냥 갈 거면 지금부터 넌 출입 금지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난 헤쳐나갈 수 있어.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큰 사건이 곧 그녀의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대성그룹 본사 23층 대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알카심이 와 있었죠. 그는 중동 최대 에너지 기업의 회장이 직접 한국에 왔어요. 2조 원 규모의 계약이 걸린 중요한 미팅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역사가 오지 않은 거예요. 뭐, 통역사가 안 온다고? 정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어요. 1시간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아랍어 전문 통역사가 서울에 2명밖에 없는데 한 분은 해외 출장 중이고 정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알카심 회장이 점점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랍어로 뭔가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통역사 빨리 어디서든 데리고 와. 빨리. 정태준이 소리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알카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아랍어로 말했어요. 통역도 준비 못하는 회사와 무슨 계약을 하겠나? 모욕이다. 물론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깨지려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어떤 장면이 스쳤어요. 며칠 전 로비에서 봤던 배달부. 아랍어로 전화 통화하던 그 여자. 설마. 이서연은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짜장면 여자 배달부를 찾아와. 네. 짜장면 여자 배달부요? 빨리. 20분 후 수지는 영문도 모른 채 23층으로 끌려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철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배달만 하러 온 건데. 이서연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랍어 할 수 있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며칠 전에 봤어. 로비에서 아랍어로 통화하는 거.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알카심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이서연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탁이야. 저 안에 들어가서 통역 좀 해줘. 저는 그냥 배달부인데요. 제발. 지금 우릴 도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수진은 회의실 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는 자신을 쓰레기 취급했던 정태준이 있었습니다. 배달원을 쓰레기 보듯 하던 회사의 회장이요.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때 이서연이 말했어요. 통역비로 1억 원 줄게. 수진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1억 원이면 아버지의 병원가 먼저 생각났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억 원. 아버지의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낡은 배달 점퍼, 기름때 묻은 바지, 철가방을 든 손, 임원들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이게? 배달부가 왜 여기 들어와? 이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알아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 배달부가? 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난해? 지금 2조 원 계약이 걸렸는데 배달부한테 맡기라고? 수지는 화가 났지만 참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던 아버지.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알카심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과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 나는 떠나겠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완벽하고 능숙하게 아랍어로. 회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알카심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아랍어를 할 줄 아는가? 네. 그리고 회장님의 불쾌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수진의 아랍어는 유창했습니다. 억양까지 완벽했어요. 알카심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흥미롭군. 어디서 배웠나? 카이로에서 1년, 두바이에서 6개월 지냈습니다. 오, 카이로? 나도 젊었을 때 카이로에서 공부했지. 알카심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됐어요. 수지는 알카심의 말을 한국어로, 정태준의 말을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어요. 중동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는 섬세한 통역이었죠. 알카심이 문화적 예의에 대해 언급하면 수지는 그 맥락까지 설명해 줬어요. 2시간 후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에너지 협력 계약. 알카심이 수진과도 사적인 대화를 웃으면 잠깐 나누기도 했습니다. 웃으며 대화가 오갔어요. 알카심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 만에 사람 마음까지도 잘 읽는군요. 이름이 이수진입니다. 수진. 좋은 이름이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당신과 대화도 하고 같이 일하고 싶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배달부 대체 뭐야? 아랍어 발음 원어민 수준이던데? 정태준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이 나가려는데 정태준이 불렀어요. 잠깐. 수진이 멈췄습니다. 정태준이 다가왔어요. 배달부가 아랍어를 하다니. 다른 건?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7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7개 언어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며칠 후 수지는 대성그룹 본사로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엔 정태준 회장의 호출이었죠.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태준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수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조사해봤어. 서울대 국제학과 수석 졸업. 7개 언어 능통. 대단하더군.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근데 왜 꼴랑 짜장면 배달을 해? 이 스펙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다며?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까지 조사하셨군요. 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쓸 사람은 다 알아야지. 그가 조사 서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특별 보좌관 어때? 월급 500만 원. 좋지?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었어요. 정태준이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정태준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첫째, 72시간 안에 5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브라질. 현지 언어로 된 자료 분석 포함이야. 수지는 숨을 삼켰어요. 그건 팀 단위로 한 달은 걸리는 작업이었거든요. 둘째, 못하겠다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다시는 이쪽엔 얼씬도 하지 마. 정태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어요. 포기시키려는 거였죠. 어때? 해볼래? 못하겠지? 하. 수지는 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잠을 포기했어요. 회사가 제공한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독일 시장 보고서, 독일어로 된 정부 자료와 업계 분석을 읽어내려갔어요. 다음은 프랑스어 경제 보고서를 번역하며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났어요. 둘째 날 새벽 수지는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어요. 손가락은 저려왔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가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이 보였어요.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꼭 해내고 말 테야.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 마감 2시간 전이었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을 때 시계는 마감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총 92페이지, 5개국 시장 분석, 경쟁사 현황, 진출 전략까지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정태준 회장실. 수진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정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30분 동안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걸 정말 혼자서 했다고? 네. 정태준이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브라질 핀테크 시장 분석, 우리 기획팀이 놓친 부분이야. 어떻게 알았지? 포르투갈어 원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정태준은 한동안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 당황함과 불쾌함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배달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정태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약속은 했으니까 여기 계약서 서명해. 수진의 눈에 잠깐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어요. 정태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특별 보좌관이 된 지 한 달. 수진은 회사에서 괴물이라 불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야, 저 배달부 출신 진짜 무섭다. 회장님이 시키는 건 다 해내잖아. 직원들은 수진을 경계했어요.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 수진을 이서연이 불러 세웠어요. 수진 씨, 잠깐 시간 돼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서연이 커피를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계약건 수진 씨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아니에요. 저도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이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사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수진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회사 재정 서류 좀 봐줄 수 있어요? 재정 서류요? 이서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남편을, 정태준 회장을 의심하고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횡령, 비자금.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해요.
이서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회장 개인 금고에서 복사한 서류예요. 근데 전부 외국어야.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는데 눈이 커졌어요. 이건 독일어로 작성된 비밀 계좌네요. 프랑스어로 된 유령 회사 설립 문서, 아랍어로 쓰인 송금 지시서. 정태주는 아무도 읽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외국어로 비리를 숨겨온 거였어요. 읽을 수 있어요? 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진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회장님에게 들키면 끝이에요. 하지만 서류 속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억. 정태준이 횡령한 금액이었습니다. 20억이면 직원 수백 명의 월급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부터 수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특별 보좌관 업무, 밤에는 서류 분석,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 세계 언어로 작성된 비리의 흔적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두바이 유령 회사, 위장 거래 내역, 총 20억 원의 횡령 증거가 완성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준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네. 수지는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정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보고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가 수진의 책상을 훑어봤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더군. 무리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정태준이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아버지 병원 어디라고 했지? 수진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수진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나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해, 아빠.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속에서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다음 날 오후 수진은 정태준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정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문 닫아. 수진이 문을 닫았어요. 정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었어요. 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아버지의 뒷모습, 서울대학병원 3층 특실, 간암 사기, 시한부 석 달. 정태준이 한 발 다가왔어요. 맞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즘 야근을 하면서 뭘 하는지 뭘 했는지 나는 다 알아. 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서류를 뒤졌더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준이 바짝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가 한 뼘도 안 됐습니다. 이번만 경고할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한부라며? 남은 시간마저 편하지 않을 수 있어. 정태준이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까지만 하고 자진해서 나가. 회사엔 얼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내 눈에 띄지 않게 살아, 알았지? 그럼 아무 일 없었던 거로 해줄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준이 창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똑똑하니까 이해했면 그만 나가봐. 회사를 나온 수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향한 협박. 시한부인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 남자. 사표를 쓰면 끝이야. 그냥 포기하면 돼. 아버지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면 돼. 수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병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아, 왔어? 응, 아빠. 수진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아니, 없어.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하니까.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언제 못 알아봤니? 내 표정.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해줄 말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내가 건강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바르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아빠 소원이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온 수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이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전부 공개해요. 전화 너머로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수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다음 날 오후 2시 대성그룹 이사회실 12명의 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태준은 평소처럼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증인을 한 분 모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왜소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정태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네가 왜 여기에 오는데? 그가 일어섰어요. 이사님들, 저 여자는 짜장면 배달이나 하던 여자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내부 문서를 운운합니까? 임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수지는 무서웠지만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비웃었어요. 짜장면 배달이나 하던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다니. 웃기는군.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정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체 네가 뭘 말하겠다는 거야?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랍어로. 이 문서는 3년 전 두바이 계좌로 송금된 자금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번엔 독일어였습니다. 이건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작성된 내부 보고서입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장을 들어 올렸어요.
프랑스어. 그리고 이 서류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겁니다. 완전한 정적.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 날 모하마라 시킨 거야. 수진이 처음으로 정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무도요. 제가 읽을 수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돈 20억. 해외 비자금 계좌. 여기 전부 정리돼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글자는 직업을 안 가립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정태준 회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정태준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어요. 그가 수진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을 향한 증오와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어요. 3주 후 수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뉴스에서 봤어. 떳떳하게 살았지? 그래. 우리 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랑스럽다.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제 아빠는 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아빠, 걱정 마.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양빛이 병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딸이 떳떳하고 어엿하게 큰 모습을 지켜본 후 충분히 행복했다며 눈을 감은 것.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후 수지는 대성그룹 국제사업부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희망의 달이라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에요. 그 아래 적힌 문구.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수지는 오늘도 그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아빠, 나 잘하고 있지? 대답은 없지만 수지는 알아요. 아버지가 웃고 계실 거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